시간이 없어서 바로 대남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라이 시사시 선생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서 1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스럽지만 일단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단대회에서 정화보고에서 남북 관계 현상을 반문점 그 선언 전의 시기에 돌아갔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고 통일의 금은 멀어졌다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평화와 통일의 길에 가는가 대결에 가는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지 문제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는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럴까라는 느낌을 이번 단대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보고에서도 나눈 것 같이 남북 관계의 개선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단대회의 기조에서 제일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급반력 강화이고, 그 내용상으로서는 북의 핵 무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 총회가 없는 정도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핵 개발의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 핵무력의 전면적 고도화를 명백한 노선으로 제시한 그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는 호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입니다. 북한은 작년 2월에 연락 삼소를 법화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전에 조선중앙통신은 2월 9일에 보도에서 김현철 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재무부부장의 결론으로서는 대남 사업을 대척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단대회에서 보였던 대남 정책은 오히려 3년 전에 봄에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서 말을 하는 보도에서 나타나는 대쪽 사업의 전환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전반적인 제 우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그 방역 협력이나 인도적인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거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해서 오히려 전담 군사 장비의 반입이나 합동 군사 훈련 전지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F-35 전투기나 배치나 그런 그 전담 기술, 전담 군비 무기의 반입이나 군사 훈련을 준지를 아주 명백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한국이 그런 무기 반입을 준지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준지하는 한 남북 관계는 개선하지 않다는 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번에 단대회에서 나타나는 그 급반력 강화의 노선으로서는 과연 그런 대단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개성 공단하고 금강산인데 금강산 강간측을 에 대해서 보고에서는 우리식 근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환시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금감산 관광지를 북한이 자주 개발을 하는 의도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말에 따라서는 개선해 있는 해양 관광지이나 비로봉 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현대그룹이 만들었던 해금감 호텔이나 그런 한국 쪽에 남한 쪽에 시설을 절거하는 거에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19년 10월에 금감산 관광지구를 방문했을 때는 한국과 협의 해소람 그 조건을 붙였는데 이번에 단대회에서 언급에서는 한국하고 협의 없이 한국 쪽의 시설을 절거하고 자주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김덕근 총리가 이 직을 방문했던 것은 이 개발 계획의 마지막에 적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 규약의 개정인데 거기서 급반력 강화를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조국 동일에 의한 투쟁 과제 부분에 그 기술을 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급반력 강화를 대남 부분에 썼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급반력 강화가 대미가 아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라 그 조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급반력 강화가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으로 대상으로 했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에도 나왔지만 제가 아주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보고에서 나왔던 것이 천술 핵무기 문제입니다. 북이 지금까지 해봤던 것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대미 억지력으로서의 핵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랬던 북한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이 핵은 미국에 대한 것이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북쪽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술 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거는 제한 미군 기지, 제1 미군 기지,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했던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전술무기 개발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북한이 해왔던 대미 억지력에 있어서의 핵에서 쓸 수 있는 핵으로 개발을 한다는 큰 북한의 핵 정책의 변화를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까운 장래에 남북 관계가 다시 3년 전에 봄의 날 같이 봄날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남조선의 당국의 태도에 따라서라는 것이 아까도 아까도 말을 했지만 F-35 반입이라든지 군사훈련의 전지를 라는 그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오히려 3년 전에 봄의 날이 올 수 있다는 말은
그 남북 대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한국 내부에 있는 그 진보 세력의 군사훈련 준지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발표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랑 그런 희망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화가 어려운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 비대면으로 대화도 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한반도 현실은 유감스럽지만 그런 그 상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4월에 반문점선의 핵심은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하셨지만 신년사 안에서 북에 대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그 기조는 약하고 약간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희망사항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는 북이 단대회에서 제시했던 핵무력의 전면적인 고도화라는 이 현실 속에서 더 구체적인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더라면 라는 좀 느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앞으로의 아마 대미 관계를 생각할 때는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그 양국 간의 합의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문제가 아주 관건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북미 양쪽의 싱가포르 합의를 그러니까 다시 대화의 시발점을 하자는 그런 뭔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화의 길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입니다. 이번에 단대회에서는 다시 비서국이 다시 부활을 하고 김정은 씨는 좀 비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씨는 부위원장 지금 단비서를 해임됐지만 통일조선부 부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거는 그 지위가 떨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는 부장 측에서 구체적인 통일 업무에 강요할 수 없었던 걸로 생각하면 오히려 통일조선부 부장으로 복귀했던 것이 대남 사업에 구체적인 강요를 하게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하고 왜 대남 비서를 권속으로 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번호를 보냈을 때는 김여전 씨 단어는 안 나왔지만 김여전 씨가 제1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지위가 떨어지고 그러나 남한을 비판하는 단어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전이라는 사람은 저는 김정은 씨의 아바타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권력은 전직 후보다, 전직 의원다, 그 직책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여돈센 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저는 그 전직에서 봐줬던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일정 기한이 시간 지나가면 전직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제 탄원은 역시 대남 부서의 책임자라고 남아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대남 비서로 김여전 씨가 복귀하는 가능성을 시사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화 노선으로 전환했던 3년 전에 봄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가를 표명하고 한국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걸 계기로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손남 후미 전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동남 동미 노선을 실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아주 큰 외교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의 현실은 발자 단대회를 보면 미국으로 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적대 관계의 전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대외 관계를 악화하고, 이번 단대회에서 나타나는 인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교 부분은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문제는 자력 갱생으로 하는 경제 건설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군사력 강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이른바 지금 북한 자세는 본남라고 할까요? 중국에 접근하면서 논성하는 근내적인 대화를 근내적인 문제를 성과내려고 하는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인데, 요즘 작년에 한국 정부가 박지원 원장님을 일본에 보내고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의도를 작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금 같은 저는 그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가 개최되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일본 국민의 80%는 준지 또 재연기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단명한 과제는 3년 전에 펌을 지옥하거나 거기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올해 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래에 봄나는 간다는 노래가 있었지만, 저는 3년 전에 봄을 지금 이 현실에서 너무 크게 평가하는 것보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한일 관계는 아주 악화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거하고 구별을 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제공하고, 이번에 봄에 특히 군사훈련 합동 군사훈련 하는 시기에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역점으로 주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됩니다. 제가 15분쯤 됐으니까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8차 당대회에서 대남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언급한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상당히 기묘하다는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을 전면적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쟁점적으로 이 싱가포르 북미 간에 합의한 이 공동 성명에 대한 인정 여부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대화의 길,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복귀한 것은 오히려 대남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까 박원권 교수도 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우리를 공세적으로 몰아세우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결코 꼭 대화나 무슨 교류보다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공세가 한편으로는 예상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3년 전에 2018년의 봄도 중요하지만 우선 올봄에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올봄에 이러한 군사적인 훈련 시기에 어떤 변화, 도발 같은 게 있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따 토론할 때 좀 더 추가적인 건 하기로 하고, 다음은 북한의 통일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 당규학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양무진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5분 이내로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북한의 8차 당대와 통일 전략입니다. 발제에 앞서서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호칭에 대해서 북한이 당 우위의 국가 체제라는 점에서 김정은 총비서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남북 정상 또 북미 정상 간의 서명한 그 호칭을 보면은 그 정부 또는 그 국가직 거기에 대해서 서명했다는 측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는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북한은 8차 당대에서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운운하면서도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존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것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에 대한 그 일종의 철학의 부족이거나 아니면은 통일에 대한 관심의 부족일 수 있고 또 그것도 아니면은 경제와 국방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담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컨트롤에서 북한의 8차 당대에서 통일 전략 물론 전술도 포함된다면은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대남 문제, 남북관계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그 8차 당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은 크게 세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당 중앙이 사업 총합 보고 가운데 조국의 자주국 통일과 대관계 발전 부문이고, 둘째는 그 당규약에서 개정된 통일 문제와 관계된 부분이고, 마지막 셋째는 당 중앙 기관의 인사 가운데 대남 문제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 7차 당대와 비교해서 대남 문제와 대외 문제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 대남 담당 비서도 없다는 점, 언급하는 분량도 상당히 줄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문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권력 구조에서도 대남 관련 인사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냉각 국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냉각 국면을 이끈 요인에 대해서는 남측인
한국 우리 측의 이중적이며 비공평성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적이라는 것은 남측이 말로는 남북 합의 이행을 주장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남북 합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으로 아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공평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하면서 남측인 우리 측의 스텔스기 등 첨단 군사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국방력 강화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소위 남측인 우리가 내로남불하고 있다. 억지로 뭐 남북을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남노, 북불 이렇게 변화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남측이 첨단 군사 장비 여기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맨스라고 그러고 북한이 국방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 강조하면 도발이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측 인식이 좀 변화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서는 적대행위 중지와 남북합의 이행 등을 근본 문제로 보고 근본 문제 우선 해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합의는 첨단 군사 장비 반입 금지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포함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말하는데 이는 북한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남측인 우리 측이 군사적 적대 행위와 반공화국 모략 소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8차 당대회를 폐하는 지난 12일이죠.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북 적대 행위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는 대남 촉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 남북관계 분야에서 북한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은 현 단계 냉각 국면의 원인 제공자는 남측이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남측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남측인 우리 측에 책임 전가하고 있지만 표현과 문맥을 잘 따져보면은 소위 수위 조절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다 이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집권자라고 한 점 반드시 해명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해명하라고 한 점 또 그리고 인상이라든지 사고 관점이라든지 부득불이라는 표현 이것은 수위 조절의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서 이 부득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남측이 소위 말해서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부득불 다시 상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이런 김정일 표현하고 이런 다른 부분이죠. 그런 관점을 볼 때 수위 조절의 이런 의도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북한이 원칙적 입장 운운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선결 조건이 아니라 남측이 좀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메시지로 익힐 수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 운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도 논의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이라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3년 전의 봄날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냉각 국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냉각 국면의 해소가 일방의 노력만은 어렵고 시간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대목에 주목을 한다면은 코로나 전국이 좀 해소된다든지 남측, 우리 측이 근본 문제에 대한 약간 성의를 보인다면은 언제든지 북한도 긍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남 분야 당 중앙기업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남 담당 인사가 없고 통일전선부장 김영철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 주격기선 총비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과 관련되기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 문제를 직접 챙길 수도 있고 향후 김여정 부부장을 위해 자리를 비워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북한에서 대남 문제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후순위로 떨어졌다는 방증이고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늘 저희 발제 주제와 직접 관련된 통일 분야 이 당규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문이 없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북한의 개정 보도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낸다든지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 등을 짓부순다든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한다든지 소위 냉전시대 통일전선 전술로서의 표현이 없어지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국방력에 의하여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통일 유업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흡수 통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불안함도 있겠지만 평화 과정을 통한 분단 극복이 아니라 남북한의 군비 경쟁에 의해 오히려 긴장 고조를 통한 분단 지속이라는 점에서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통일 전략 전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응답 시간에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 순서로서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의 통일 전략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 조진구 교수님하고 이정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조진구 교수님. 예, 경남대 국정연구소 조진구라고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7, 8분이 짧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내용이 선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북한이 의도라든가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대단히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났고 사실 그것은 이번 당대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지난 2019년, 2020년의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한국에 가졌던 불신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17년 5월달에 시작이 됐고 당 제7기 당대회 이후에 당대회가 개최됐던 것이 2016년 5월이기 때문에 불과 한 1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고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아까 히라이 선생님 3년 전에 봄을 말씀하셨지만 2017년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과 비교해서 2018년 상당히 많은 기대가 있었고 2019년도 결국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에 현재 남북 북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제안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 혹은 때로는 선의의 제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일종의 무시
혹은 경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부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김여정 부장이 이 담화를 통해서 한국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아직도 한국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혹은 6.15 20주년 기념 행사 영상 메시지에 대해서 철면피한 궤변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면은 앞으로 북한이 그러한 한국에 대한 비판 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비판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통일 문제나 그 한국에 대한 관심, 아까 경시나 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당대회 개회사를 보면은 조국의 통일 문제라든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인사조차도 거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또 사업 총화 보고를 보면은 지난 7차 당대회와 달리 남북 관계는 통일 문제를 별도의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하는 그런 인상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보도가 전부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총화에 대한 토론을 본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한 결국 전혀 언급이 없었다.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좀 비유적으로 좋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언제 통보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총비서 추대사를 본다 하더라도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협을 업적을 상창했지만 남북 관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왔던 그런 내용들, 업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내용에 대한 것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 혹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북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인 제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통일 문제, 조국 통일 문제인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조국 통일 과업이라는 뭐 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는 김정은이 다시 이 총비서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와의 결별 혹은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른 독자적인 체제가 출범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 아닌가.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제3세대의 지도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과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정일이 제시했던 통일 방안 방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양모진 교수께서는 기존의 연방제를 유지할 가능성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기대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선대가 중시했던 통일 문제는 앞으로 김정은 체제하에서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국가로서의 북한의 발전을 최우선해 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 통일 과업과의 저는 점진적인 결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무진 교수 말씀하셨지만 당 규약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또 그게 공표가 될 것인가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통일에 대한 태도나 의지는 이전에 비해서 좀 약화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인 위협들을 제압하고 운운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남북 간의 군비 경쟁 혹은 일본을 포함해서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얼마 전에 방금 오전에 보도가 됐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국산 SLBM 지상 발사 실험이 지난해 종료됐고 올해 수중 발사 실험을 할 계획이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은 남북 관계에 좀 더 3월의 위기라고 아까 히라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어쩌면은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같은 민족, 동족으로서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보통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해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 북측의 화답이 이번 당대회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6년 7차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에서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 배족 행위이며 반통일 행위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비판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진보 정권이 들어섰는데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실망감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그 사업 총화 보고 등을 보면은 상당히 솔직하게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미달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2, 3년 동안에 있었던 남북 관계 혹은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국익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포함해서 우리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통일 문제라는 것도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이따 나머지는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정철 교수님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규약이 개정돼 가지고 국방력 강화 문제와 조국 통일과 연결시켜서 이 당규약을 개정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남 정책이 조건부 상호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조건부 대남 정책 요 측면에서 주로 좀 토론을 해주시죠. 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제가 논의를 좀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은 제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걸 전제로 해서 대남 정책을 좀 수립하고 있다. 또 대미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는 표현, 그리고 조중친선, 그리고 사회주의 배신자라는 표현을 뺐죠, 이번에. 뭐 이런 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추측해 한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 하에서 대남 관계, 대미 관계를 보면서 북한은 이번에 조건부 대남 정책을 표명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하나는 군사 문제, 즉 첨단 군사 장비 반입 문제와 한미 군사 연습을 문제 제기했고, 두 번째는 비정상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를 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라.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 이미 법제화되고 있는 여러 논의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군사연습은 우리 전작권 전환 문제하고 걸려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아마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규약을 좀 보면 규약은 강력한 국방력을 북한이 지적을 했다고 돼 있고 그것을 조국 통일 부문에서 강조했다라고 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약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분명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서문이 나올 때까지 전문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보도에서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꿨다 이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바뀔 만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적 범위라는 표현이 살아있느냐 빠졌느냐. 두 번째는 남조선 해방론이 그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세 번째,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표현이 살아있느냐 아니냐. 네 번째로 주한미군을 표현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4가지 부분이 규약에서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위협을 제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병행되면서 추가된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규약을 보는 포인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으로는 뭐 김영철 부부장이 복귀하고 리승건 대표가 전체 토론을 한 것 등등을 보면 김영철 이승건 라인이 재량을 가진 대북 대남 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정한 긍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토론에서 경남대 분들이 대체로 두개 한국론, 두개 조선론을 북한이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조금씩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지점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북한의 표현에서 두개 조선, 두개 한국론을 인정하는 표현과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비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을 표현한 부분을 저희가 혼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의 여러 발표들에서 두개 조선론을 읽기보다는 비평화적 방법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강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두개 한국론, 두개 조선론으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평화적 방법을 7차 당대회 때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를 조금 당황스럽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족수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난 6월에 예비회의 같은 식으로 이 회의를 소집하기보다는 정식적인 중앙군사위원회를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같은 것으로 소집할 수 있게 만든 것. 또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전체적으로 디터런스의 본토 교전 능력들을 강조한 거. 그다음에 이 선제 핵공격 불사용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남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 뭐 이런 등등등등이 북한이 상당 부분 이 컨틴전시 플랜 속에서의 통일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제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난 7차 당대회에서 제도 통일 두 번째라는 말은 부정적인 요인에서 두 번째라는 건데요. 제도 통일 반대론을 언급하면서 이제 연방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연방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것은 이제 제도 통일 반대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쨌든 그런 통일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정적인 측면은 저희가 보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던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한다라는 것이 본문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뒤집혀진 건데요.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통한 대외관계 발전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상당히 공세적인 대외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의 평화를 관리한다라거나 현상 유지나 소극적 태도로 임하다가는 북한의 여러 공세적인 조처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북한이 대남 정책에서 조건부 대남 정책을 제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비평화적 방법을 구체화한 것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그냥 평화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